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조약이 아닌 파견법, 그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법이 이제 한쪽을 틀어막으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삐져나가는지 그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죠. 고용의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최근엔 또 파리바게트의 문제가 됐었죠. 그 전에는 현대자동차 문제가 됐었다가,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파견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혹평을 당하셨죠. 그 이병태 교수님께서. 이병태 교수님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이시고 그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매우 그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제빵사가 파견 금지 대상인데 파견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약간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성이 현저히 있습니다. 정리에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고 있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A라는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겠죠. 근로자가 일을 못하면 해고를 하고, 잘하면은 월급을 더 주고, 이런 게 정상일 텐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근로자를 이제 학대할 수 있다, 해고를 이유로, 이런 걸 너무 과대평가해서 해고하는 사유를 노동법에서 엄청나게 제한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외에는 거의 고용을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 A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필요하다고 그냥 쉽게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선 이 근로자를 파견을 받아요. 만약에 갑이라는 회사한테 있으면 이렇게 파견을 받습니다. 근로자를 파견을 받습니다. 이게 파견 근로계약인데요. 파견 계약이라고 할게요. 파견 근로계약.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 근로자는 이 노동법의 요거를 회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 파견 근로계약을 제한을 합니다. 파견법을 넣어요. 파견법을. 이 파견법에는 크게 이제 4가지 제한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업종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갑이라는 파견회사는 파견법 땅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파견해서 2년 이상 일을 하면 고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파견 업종이 아닌데 파견을 했다. 그럼 직접 고용 의무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업종이 아니다. 그러면은 직접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요게 이제 파견 근로계약의 특징이고요. 파견법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업종도 제한되어 있겠다. 뭐 직접 고용하라 그렇기 때문에 또 삐져나갑니다. 어떻게 자유를 찾아서 A는 또 도망을 가는데요.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도급으로 도망갑니다. 근로자를 이제 A 회사가 을 회사하고 도급 계약을 맺죠. 그리고 을 회사의 노동자를 A에다가 파견해 줍니다. 그 일하라고 보내줍니다. 이건 이제 도급 계약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이 도급 형태를 띄어서. 그러면은 차이점이 뭐냐면 형식상 그 개념상 차이는 이 파견 근로계약의 근로자는 이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사실상 A 회사의 A 회사의 노동자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도급계약의 근로자는 이렇게 그 A가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가 을한테 지시를 하면 을이 근로자한테 지시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파리바게뜨랑 그다음에 이거의 전타로 나왔던 현대자동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A라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근로자가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도급을 줬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회사하고 A라는 회사하고 그 근로자를 파견했죠. 그래서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그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는 도급 그 형식은 도급인데 실제로는 까보니까 파견 근로계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이 거래의 실질을 통해서 파견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그 현대자동차의 그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만약에 파견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파견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게 파견 금지 업종이냐는 겁니다. 파견 금지 업종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 현대자동차가. 이걸 보면 이제 이 파견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항상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기업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파견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이런 거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니까 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언제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기업은 안 되고. 이 대기업에 취직하고자 이 도급계약을 파견계약으로 부인하고, 그래서 이 업종이 파견 금지 업종이라는 거를 확인받고, 그래서 대기업에 직접 고용하는 이런 걸 했었던 겁니다. 이거를 대법원이 인정해줬죠. 법원이 인정해줬습니다. 이런 논리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것도 한번 볼게요. 현대가 있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을 주고요. 또 한 번 도급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파견이 되고 이렇게 파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근로자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게 위장이다. 그래서 요게 위장이다 해서 요게 도급이다. 이렇게 봐서
똑같이 여기 있는 직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제 채용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기본 파견법의 기본 구조인데요.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현대자동차 파리바게트 사안을 과연 이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 파리바게트 사안은 이렇습니다. 파리바게트는 프랜차이즈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있죠. 그 다음에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어떤 계약이냐면 가맹점과 협력사가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도급계약에 기해서 제빵사를 가맹점에 파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본사하고 협력사는 협력계약이 있겠죠. 협력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점과 가맹점은 아시다시피 가맹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조금 더 보면은 그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의 그 사실관계만 보면은 이 제빵사에 대해서 가맹점은 야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생산 명령도 합니다. 그리고 본점은 이 제빵사에 대해서 인사관리를 합니다. 인사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아까 전 말했던 불법 파견 쟁점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 제빵사가 취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디에 취직을 하고 싶겠어요? 네? 그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법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 둘 중에 어디에 취직을 하고 싶겠어요? 이 큰 회사 본사에 취직하고 싶겠죠. 실제로도 여기 본사 제빵사는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빵사는 이 본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그 파견법의 논리를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이거 도급인데, 형식은 도급인데 도급 아니다. 이거 파견 근로계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직고로 가려고 하면 제빵사가 어떻게 돼야죠? 제빵사가 파견 금지 업종이어야죠. 그 세 번째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사용자가 고용을 해야겠죠. 직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쟁점이 또 나와요. 사용자가 본점이냐 가맹점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이고 싶어요? 본점이고 싶겠죠. 맞죠? 제빵사가 가맹점 그 파리바게뜨 무슨 강남역 지점 이런 데 취직하고 싶겠어요? SPC 본사로 취직하고 싶겠지? 그래서 이렇게 본점에 취직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런 법리들을 구성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계약이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빵사가 파견 금지 업종인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용자가 누군지, 본점인지 가맹점인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우리 해볼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도급계약이면 협력사의 지시에서 이 제빵사의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원칙이고, 아니면
누가 고용자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얘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협력사가 바지냐, 협력사가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냐라는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봐도 이게 도급인지 파견 근로계약인지 이 부분은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논리상 이걸로 보고 그 다음 논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파견 근로계약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빵사입니다. 제빵사는 파견 업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업종에 보면요, 음식을 제조하는 업종이라고 있어요. 음식 제조. 요거는 파견 가능합니다. 근데 제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주장은. 그래서 파견하면 안 되는데 파견을 했다,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문에서 뭐 제빵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논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빵사가 파견 금지 업종인데 파견을 했다, 이것만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급을 먼저 깨부수고 나서 파견 근로계약으로 봐야 이 제빵사가 파견 금지 업종이라는 게 그 논리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 제조에 제빵사가 포함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시행령 별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별표의 해석에 제빵사가 포함 안 된대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이 해석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이고요. 세 번째, 그 사용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용자가 누구냐는 거. 근데 실제로는 이게 가장 문제가 되죠. 왜냐, 가맹점이 사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빵사가 싫어하잖아요. 차라리 협력업체가 있는 게 낫지. 여기 보면 협력업체는 한 500명 정도랍니다. 가맹점은 5명. 여기는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로 가고 싶어요. 일로 가야 그 노동자가 만족을 하지. 일로 가면은 노동자가 더 만족을 못합니다. 아주 작은 기업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점이 고용자라는 거를 여기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야근 지시 추가 생산, 이걸 이 정도로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인사관리 등을 한 걸로 봐서 요게 사용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야근 지시 추가 생산을 지시를 못하면 이런 사람이 야근 지시하고 추가 생산하는 사람이 고용자가 아닐까요? 사용자가 아닐까요? 사용자가? 이것도 문제가 되죠. 다툼이 있어요. 본점이 사용자인지 가맹점이 사용자인지가 그 문제가 됩니다. 이게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쟁점을 하나하나 따라가셔야 돼요. 도급이냐 아니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제빵사가 파견 업종이냐 아니냐. 세 번째는 사용자가 누구냐. 그래서 직접 고용할 의무를 누구한테 부담시켜야겠느냐. 요 세 가지 쟁점이 요거의 큰 쟁점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인사관리, 야근지시, 추가 생산에 관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불법 파견이다, 편법이다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파견법, 도급 이런 계약들이 그 고용계약을 대체하면서 생긴 문제예요. 그 고용계약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겨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 자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노동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정리해고 외에 해고가 안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특히 이제 파견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직구입니다. 사용자 직구. 여기서 느끼는 거는 대기업에만 가려고 해요. 사람은 중소기업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원하는 이유는 핵심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습니다. 왜? 대기업은 잘 안 망하니까. 응? 대기업에 취직하면은 안 망하니까. 그런데 이 대기업에 취직하면 이 본점에 있던 제빵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빵사들이 있어요. 제빵사들이 있으면 제빵사도 이제 실력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월급을 더 이쪽에 많이 주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제빵사들 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실력이 좀 떨어지면 일로 가겠고, 그리고 실력이 올라서 일로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파견법을 통해서 그 실력 차이가 나는 제빵사들 사이에서도 파견법을 이용해서 그냥 1등이랑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고 그 고용법을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번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보셔도 사실 그 파견법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읽으실 때 어디에서 쟁점이 되는가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로 나눠졌던 거. 그러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 파견법 관련돼서 한번 고용노동부 자료들을 한번 그 보도 자료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보도 설명 자료 9월 22일자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주요 보도 내용 8개에 대해서 각각 반박을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대법원에서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아까 전 말씀드렸죠. 도급이냐 불법 파견이냐 했을 때 도급을 날려버리고 파견 근로계약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원이 법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건이라고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휘 명령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휘 명령 여부로. 다 아셨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빵 기사는 가맹점주의 수익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파리바게트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제빵사가 가맹점주의 이익, 파리바게트 이익 동시에라는 거예요. 말은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 이렇게 해서 마치 파리바게트에서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용어죠. 판단의 일정, 중요한 이런 거는 판단에 관한 용어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건 지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감독 결과 가맹점주는 추가 생산 요청이나 연장 근로 요청 정도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대. 정도만. 이것도 감정적인 용어죠. 이걸 빼고 하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추가 생산 요청은 연장 근로 요청을. 그럼 이게 아까 전 말하는 그 사용 사업자로서 지휘 명령을 한 사람, 지휘 명령을 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야근을 시키는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용노동부 주장은. 설득력이 좀 살짝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장은. 다음에 파리바게트는 가맹사업법상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아까 좀 보면은 여기 인사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점은 가맹점에 대해서 이 제빵사에 대해서 프랜차이즈니까 일정 그 품질 유지를 위한 그 프랜차이즈는 그 제품들이 어디 사나 그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인사관리가 이 교육훈련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맹사업법상.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인사노무관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지원,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장하고요.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맹사업법과 상충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노무관리 요거 나오는 거 요거는 이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에 6번째, 협력업체는 인력 공급만 하는 회사이고 500명이래. 500명 내외. 그래서 아울러 감독 결과 파리바게트는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파리바게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협력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보면은 이 협력계약이잖아요. 이 협력계약에 따라서 그걸 해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이번 사건은 파리바게트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지원을 넘어 인사노무관리가 직접 하였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거 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적법하게 협력업체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인사관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협력업체 인사관리를 안 하는 게 될까?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논리적이긴 합니다.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설득력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여 지휘명령을 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어서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 상태에서 제빵사를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제빵사를 파리바게뜨가 고용을 합니다. 그럼 가맹점에 파견을 하겠죠. 그럼 가맹점주는 이 제빵기사한테 야근하고 추가 생산 요청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야근하고 추가 생산 요청하는 거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아니어도 야근하고 추가 생산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상황에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 근로 요청하는 것만으로, 이런 거는 잡스러운 언어예요. 실제로는 이런 거는 빼고 이해해야 됩니다. 중립적으로 판단할 때는. 것으로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답니다. 생산량 증가나 연장 근로 요청을 하는 게 그 사용사업자 지휘명령이 아니면 과연 제일 싫어하는, 야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 야근을 시키는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그 논리입니다. 저는 좀 약간 조악하다고 느끼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9월 24일자 또 있습니다. 그 보도 참고 자료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 참고 자료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근본 근로감독은 사회적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의당 의원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죠. 그래서 한 거지 뭐 표적 수사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건데 뭐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거는 감독 결과 넘어 그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등의 범위를 넘어 인사노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란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안되며 그게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인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는 거지 뭐 사각지대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음 뭐 이렇게 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에 9월 26일자입니다. 경총에서 주장을 했는데 제 경총 의견은 안 봤어요. 뭐 경총은 그 예상이 되니까 우선 보진 않았고 우선 고용노동부 주장이 어떤지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란 주장은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경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좀 너무 감정적이네.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거 맞잖아요. 노동계라기보다는 제빵기사들이 어디에 취직하고 싶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런 파견법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더 실력을 좋게 해서 SPC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견법을 이용해서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뭐 디지털 포렌식 뭐 나옵니다. 뭐 자료했다고 합니다. 그 자료했다는 게 아까 전 그 두 가지요. 인사관리 했다는 거. 고용노동부가 경총의 주장처럼 실체가 없는 페이퍼로 보았다면 그냥 파리바게뜨 소속 노동자로 판단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뜻이에요. 뭐 페이퍼 컴퍼니까지는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논리, 도급 계약을 날리면서 파견 계약으로 보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파견 금지 업종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사용자가 파리하게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 고용노동부는 경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대한 용역 지원이나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영 지원비를 제공했거나 통일적 상품 용역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인사관리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관리를 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사용주로 본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상법의 영역에 대한 노동법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을 보는데 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쓸 필요 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도급계약은 상법의 영역이니까요. 파견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영역이고 그리고 경총은 도급의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상법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매우 감정적인 언사를 쓰고 있네요. 다섯 번째,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가맹점주라는 주장은 파견법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 과연 그럴까요? 근무 장소가 아니라 지휘명령을 누가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휘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형 증거나 연장근로는 인사관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삼성전자 서비스 사건과 근본 파리바게뜨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무 매뉴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이쪽 논리 핵심은 인사관리라는 거예요. 결국 또 업무 매뉴얼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 노무관리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출근 후 사업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 준비나 제빵 등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뭐 연장 근로수당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이거 똑같이죠.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을 하면, 그래서 가맹점에 파견을 하면 가맹점이 또 야근 지시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휘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요게 크게 이제 요것만 아시면은 파견법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 파견법의 쟁점은 크게 3개다. 1, 2, 3. 이러한 이유는 고용 유연성이 없기 때문이며, 첫 번째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사안에서는 야근 지시 추가 생산 인사관리가 과연 이게 사용자로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다퉈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제빵사가 파견 업종이 아니냐는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네, 관심이 없거든 실제로는. 만약에 제빵사가 파견 업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협력업체가 허가 안 받은 걸로 처벌받았을 거예요. 파견법 허가 안 받은 걸로 포함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문제가 된 사람들, 협력업체도 이거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없어요. 또 하나 파견 업종으로 이렇게 되면 제빵사도 원하지 않겠죠. 제빵사도 파견 업무다 라고 해버리면 그냥 협력업체 고용 직원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민노총, 이거 한 번 더 할게요. 민노총에서 민노총 변호사가 그 정의당이랑 국회에서 요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때 민노총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 도급계약에서 한 300만원씩 주고 협력계약으로서 150만원 줘요. 그러면은 협력업체는 450만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급은 220만원을 준대요. 약 22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먹으면은 많이 먹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많이 먹은 거 맞고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그래서 이런 산수로만 해도 직접 고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간단한 산수만이라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노총 그 변호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산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고의 자유가 없는데 근로자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채용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다변화 시켜놓지 않으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스트라이크라도 일으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가맹점에다가 보내줄 수 있겠어요? 가맹점에다가 제빵사를 보내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위약에 대한 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손에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항상 사용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고용법의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큰 기업에 가고 싶어요. 대기업 외에는 불법 파견의 문제는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불법 파견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파견법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